2025년 봄 서울의 화려한 코엑스 모터쇼 행사장은 각종 신차들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붉은 스포츠카가 유독 시선을 끌었죠. 그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레이싱 모델 강설이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몸매와 우아한 자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설이의 눈동자는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밝게 웃는 입가와는 달리 그 깊은 눈 속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정해진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설혜 씨, 조금만 더 밝게 웃어주세요. 사진작가의 요청에 설이는 기계적으로 미소의 각도를 높였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설이는 그들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죠. 필요한 업무 지시를 듣고 간단한 대답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설이 씨. 내일은 오전 9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행사 담당자의 말에 설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 때도 설이는 조용히 탈의실로 향했죠. 화려한 의상을 벗고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은 설이의 모습은 무대 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행사장을 나선 설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다른 모델들과 달리 설이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1시간여의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걸이가 전부인 방에서 설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화장을 지웠죠. 짙은 메이크업이 사라지자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로 이어지는 길고 깊은 흉터가 보였죠. 매일 밤 같은 시간, 설이는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가득했죠. 총상 자국, 칼에 베인 흔적, 화상 자국까지. 레이싱 모델의 매끈한 몸매 뒤에는 처절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이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같은 생각에 잠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거가 자신을 찾아오는 날은 언제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설이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죠. 간단한 스트레칭 후 편의점에서 산 아메리카노 한 잔과 삶은 달걀 2개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 설이의 일상이었죠. 행사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설이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특별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죠.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쇼케이스.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한 설이는 곧바로 메이크업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도착하기 전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죠.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시작하는 설이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변장하듯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나갔죠. 어머, 설이 언니 벌써 오셨네요? 후배 모델이 들어오며 인사했지만 설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후배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 경호를 책임지는 박태권은 모니터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는 그는 특전사 출신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따라 행사장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VIP 행사라고 해서 이상한 놈들이 꼬이는군. 박태권은 부하 직원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죠. 행사장 임대업자 진도식이 보낸 사람들은 이미 내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도식은 50대의 전형적인 조폭 출신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여전히 지하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죠. 오늘 그가 부하들을 보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이싱 모델들 중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접근하라는 것이었죠. 무대 위에 선 서리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붉은색 레이싱 수트가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관객들의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서리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무대 뒤편으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그들의 모습에 스태프들이 긴장했죠. 하지만 진도식의 이름을 대자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진도식을 건드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3명의 조폭은 무대 뒤에서 쉬고 있는 모델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는 서리를 발견했죠.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그들은 천천히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기실은 행사의 열기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리는 구석진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다른 모델들이 메이크업을 고치거나 수다를 떨 때 서리는 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3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그들의 모습에서는 특유의 거친 분위기가 풍겼죠. 선두에 선 남자가 서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이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하자.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말이죠. 주변 스태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리의 차분한 목소리에 남자들이 서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죠. 진도식 사장님이 아가씨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오늘 밤에 시간 좀 내봐. 돈은 걱정하지 마.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서리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서리의 단호한 거절에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오른쪽의 남자가 서리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야, 말 좋게 할 때 그냥 따라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해야 할 거 아냐? 그 순간 서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온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번째 남자가 서리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인연이 버릇이 없네. 한번 맛을 봐야.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팔을 잡으려던 남자의 손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였습니다. 동시에 서리가 일어서며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죠.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이 황급히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지만
서리는 이미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왼쪽 남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밀어 올리자 그가 뒤로 나자빠졌죠. 오른쪽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리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에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됐죠. 깨진 화장품들과 쓰러진 의자들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경비를 불러. 누군가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태권도 소동을 듣고 달려왔죠. 현장을 본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서리를 번갈아 봤죠. 이게 무슨 자기 방어였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평소의 공허함으로 돌아와 있었죠.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행사장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급차가 도착했죠. 쓰러진 남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서리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서리에게 유리했죠. 그 남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설혜 씨를 위협하고 추행하려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우리가 다 봤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서리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도 서리의 진술을 뒷받침했죠.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서리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코엑스 모터쇼 폭력 사태, 레이싱 모델이 남성 3명 폭행 화려한 무대 뒤 충격적 폭력, 가해자는 여성 모델. 인터넷은 더 가혹했습니다. 서리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졌고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죠. 누군가는 서리가 무술 유단자라고 했고 누군가는 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마녀 사냥이 시작됐죠.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리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서리는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가방이었죠. 안에는 현금과 여러 개의 신분증,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암호들이 보였죠.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조폭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팔이 부러진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죠. 그녀를 찾아. 당장 찾아서 갚아줘야 해. 진도식은 병원으로 찾아와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계집이 누군지 알아봐. 집, 가족, 모든 걸 파헤쳐.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진도식의 명령에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신상 정보를 캐기 위해 온갖 루트가 동원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리의 과거는 3년 전부터만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죠. 박태권은 경호실에서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느린 재생으로 서리의 움직임을 분석했죠. 일반인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과 효율적인 움직임,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죠. 도대체 누구지? 박태권은 과거 특전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와의 교전, 그리고 포로로 잡았던 여성 공작원. 그때 봤던 전투 기술과 서리의 움직임이 묘하게 겹쳐 보였죠. 서리는 새벽에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방을 맨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쌓인 공간이 나타났죠. 창고 한쪽에는 낡은 침대와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 그 중에는 서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말이죠. 서리는 벽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권총과 탄창, 그리고 여러 개의 여권이 들어 있었죠.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은 서리였지만 이름은 달랐죠.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욕설과 협박이었죠.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서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발신자가 없는 문자였죠. 707에서 연락 왔다. 조심해라. 마이너스 무혁. 서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름이었죠. 김무혁. 함께 난파됐던 동지이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료였습니다. 그가 경고를 보냈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죠. 창고의 희미한 전등 아래서 서리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암호들 사이에서 특정 페이지를 찾았죠. 707특임대와의 접선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3년 전 서리가 강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였죠. 새벽 4시 서리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몇 번의 우회 끝에 24시간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서리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통신망이었죠. 김무혁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도지사도 믿지 마라. 내가 움직일 차례다. 오래된 암호였습니다. 도지사는 남한 정부를 뜻하는 은어였고 이 메시지는 서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미였죠.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잠시 대기 표시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진도식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리의 사진과 함께 조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강설의 32세, 3년 전부터 레이싱 모델로 활동. 그 이전 기록은 전무합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유령 같은 여자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진도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사진을 노려봤죠. 유령? 재미있네. 그럼 진짜 유령으로 만들어주지. 전문가를 불러. 이런 일에는 프로가 필요하니까. 진도식이 연락한 것은 청부살인업자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활동하는 킬러들이었죠. 돈만 주면 누구든 처리하는 냉혹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리는 PC방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편의점에 들러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는 어제 사건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폭력 레이싱걸 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리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다행히 선글라스를 쓴 사진이라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어제 그 사건 아니에요? 무서워요, 정말. 편의점 직원이 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신문값을 지불하고 나왔죠. 거리 곳곳에 자신의 수배 전단이 붙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현상금도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국정원 서울 지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팀장 이영섭이 화면에 띄운 것은 서리의 전투 영상이었죠.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화면을 보며 요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동작 패턴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 특수부대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최정예 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영섭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3년 전 기록이었죠. 당시 난파간첩 소탕작전에서 행방불명된 공작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813부대 암살조. 우리가 놓친 마지막 한 명이 있었습니다. 코드명 검은 백합. 실제 이름은 미상. 만약 강설이가 그녀라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813부대는 북한 최정예 암살부대였죠. 그들이 난파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요원의 질문에 이영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게다가 만약 정말 검은 백합이라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영섭은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 813부대원들과의 교전에서 얼마나 많은 요원들이 희생됐는지 기억났기 때문이요. 서리는 낡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전화였죠.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 김무혁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서리는 바로 알아들었죠.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동지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연락했어? 내가 곤란에 빠진 것 같아서. 707에서 너를 찾고 있어. 그리고 진도식이란 놈도 킬러를 고용했다는 정보가 있어. 서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서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직도 혼자 하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이제 와서 숨어 살 필요 없잖아. 무역의 제안에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시작된 과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를 믿으라고? 날 버렸던 조직을? 아니면 날 이용했던 정부를? 서리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서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분해해 칩을 빼낸 뒤 부숴버렸죠.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창고로 돌아온 서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죠. 진도식의 사무실, 거주지, 자주 가는 클럽들. 3년 동안 레이싱 모델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서리는 금고에서 권총을 꺼내 분해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기름칠을 했죠. 오랜만에 만지는 무기였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거울 앞에 선 서리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한 레이싱 모델도 조용한 고시원 생활자도 아닌 본래의 모습이었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서리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밤 10시 서리는 첫 번째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진도식이 운영하는 룸살롱이었죠. 건물 뒤편 비상구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내부로 침투한 서리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서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은 813부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실 금고를 열자 현금과 함께 장부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었죠. 서리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였죠.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리와 눈이 마주친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서리의 손날이
그의 목을 쳤죠. 경비원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찰은 성공이었죠. 이제 진도식의 조직 구조와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본격적인 작전은 이제부터였죠. 새벽 3시 국정원 이영섭 팀장의 집무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도식의 룸살롱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정보였죠. CCTV는 고장났지만 쓰러진 경비원의 상처 패턴이 특수부대 격투술과 일치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강설이, 아니, 검은 백합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영섭은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813부대에 대한 극비 문서였죠. 그 중에서도 검은 백합이라는 코드명의 요원 기록은 대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뿐이었죠. 북한 813부대는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최정예 암살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특수조는 꽃 시리즈라는 코드명을 사용했죠. 검은 백합, 붉은 장미, 하얀 국화. 각각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암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암살 시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붉은 장미와 하얀 국화였죠. 하지만 검은 백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강설이라는 레이싱 모델이 나타났죠. 팀장님, 지금이라도 공개 수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하 요원의 건의에 이영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만약 정말 검은 백합이라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거야. 지금은 조용히 관찰하는 수밖에. 이영섭은 서리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평범한 레이싱 모델로 보이는 얼굴 뒤에 숨겨진 정체를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죠. 그는 즉시 경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수신 강설이,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라. 조용히 살고 싶다면. 한편 서리는 창고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진도식의 룸살롱에서 입수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죠. 뇌물수수 명단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고위층은 물론이고 정치인, 심지어 검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국정원이었죠. 내용을 확인한 서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눈치챘나? 서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늦었다. 서리의 과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813부대 암살 조원으로 난파되었지만 임무 수행 중 전향을 결심했죠. 하지만 남한 정부는 서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필요로 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리가 강설이라는 새 신분으로 살게 된 것도 정부와의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살 테니 건드리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였죠.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새벽 5시 서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목표는 진도식의 자택이었죠. 강남의 고급 빌라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지만 서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서리는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죠. 그곳에는 진도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재 금고를 여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예상대로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서리의 시선을 끈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북한 고위층과 진도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런. 서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경은 평양의 한 호텔이었고 날짜는 작년이었죠. 진도식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북한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진도식이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죠. 미리 서리의 침입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강서리. 아니, 검은 백합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며 진도식을 마주봤죠. 언제부터 알았지? 처음부터. 내가 레이싱 모델로 나타났을 때부터 수상했어. 그래서 계속 지켜봤지. 북에서도 널 찾고 있더군. 진도식의 말에 서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적이 나만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날 북에 넘길 생각인가? 아니, 더 재미있는 제안이 있어. 나와 함께 일하자.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남북을 오가며 큰 돈을 벌 수 있어. 서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우스웠죠. 북한도 남한도 그리고 이제는 조폭까지. 거절하겠어. 그럼 여기서 죽는 수밖에. 진도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문진을 집어던지며 동시에 몸을 낮췄죠.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순식간에 진도식에게 접근했습니다. 권총을 든 손목을 잡아 비틀자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진도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리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진도식의 목을 서리가 밟았습니다. 숨이 막힌 진도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죠. 북한 돈을 받고 남한에서 활동하다니. 진짜 더러운 놈이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이었죠. 서리는 재빨리 서류와 사진을 챙겨 베란다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서리의 뒤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창고로 돌아온 서리는 진도식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그 중에는 무기 밀매, 마약 거래, 그리고 간첩 활동을 지원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국정원에 넘기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언론에 공개하면 진도식 조직의 보복이 있을 것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무혁이었습니다. 긴급 접선이 필요해. 한강대교 북단 30분 후.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움직이기로 했죠. 무역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강대교 아래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도착했을 때 무역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3년 만에 만난 무역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리야, 큰일이야. 북에서 특수 암살조를 보냈어. 목표는 너야. 알고 있어. 진도식이 북과 연결되어 있더군. 무역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한 듯 했죠. 그뿐만이 아니야. 이번에 온 암살조. 우리 옛 동료들이야. 붉은 장미와 하얀 국화가 탈옥했어. 서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813부대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죠. 한때는 자매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서로를 죽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미안해. 무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리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습니다. 총알이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를 관통했죠. 다리 기둥 뒤에 저격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역? 내가 날 팔았구나. 서리가 소리쳤지만 무역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가족을 인질로 잡았어.
딸이 아직 6살이야. 서리는 순간 무역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가족이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격수의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서리는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뛰어다니며 피했죠. 동시에 진도식이 보낸 킬러들도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었죠. 서리는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탄창에는 15발이 들어 있었지만 적은 그보다 많았죠. 정확한 사격으로 한 명씩 제압해야 했습니다. 첫 발은 가장 가까이 있던 킬러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기둥 뒤에서 나오려던 적의 허벅지를 맞췄죠. 하지만 적들도 전문가였습니다. 엄폐물을 이용해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죠. 그때 박태권이 나타났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의 등장으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강설이 이쪽으로. 박태권이 연막탄을 던지자 주변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그 틈을 타 박태권 쪽으로 뛰었죠. 두 사람은 주차된 차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죠? 특전사 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목숨을 빚진 적이 있어. 그때 날 살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선배였지. 검은 난초라는 코드명이었어. 서리는 놀랐습니다. 검은 난초는 813부대의 전설적인 요원이었죠.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남한의 특전사 대원을 구했다니. 빚을 갚을 차례야. 차에 타. 박태권의 차는 방탄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오르자마자 총알이 빗발쳤지만 차체에 맞고 튕겨나갔죠. 박태권이 엑셀을 밟자 차가 굉음을 내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본 서리는 무역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죠. 누군가의 총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실패한 대가를 치른 것이겠죠. 무역.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죠. 차 안에서 박태권이 말했습니다. 진도식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어. 경찰도 매수했고, 이제 서울은 안전하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서리의 단호한 말에 박태권이 백미러로 서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검은 난초와 같은 결연함을 느꼈죠. 그럼 제대로 싸워야지. 내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어. 일단 그곳에서 작전을 짜자.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강대교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현장은 텅 비어 있었죠. 무역의 시신만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국정원 상황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영섭 팀장이 현장 사진을 보며 말했죠. 김무혁이 죽었습니다. 이중 스파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설이는 박태권과 함께 사라졌어요. 박태권이라면 전 특전사 대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군 출신까지 연루됐으니 이영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북한 공작원,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제는 전직 특수부대원까지.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요? 서리와 박태권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산속의 외딴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원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완벽한 안전가옥이었죠. 무기고와 통신장비, 그리고 비상탈출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정도는 안전할 거야. 그동안 대책을 세워야 해. 서리는 탁자 위에 진도식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태권이 내용을 확인하고는 휘파람을 불었죠. 이거 폭탄이네. 제대로 터뜨리면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힐 거야.
안정가옥의 새벽, 서리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역의 죽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거실로 나가자 박태권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잤나? 괜찮아요. 박태권은 서리에게 커피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박태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은 난초 얘기를 더 해줄게. 2015년 겨울 DMZ 근처에서 작전 중이었어. 북한 공작원들과 교전이 벌어졌는데 내가 총상을 입고 쓰러졌지. 그때 날 구해준 게 검은 난초였어. 서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검은 난초는 813부대의 전설이었죠. 하지만 왜 적군을 구했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더군. 모든 병사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 박태권은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리가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보였죠. 검은 난초의 본명은 리서라. 서리의 친언니였습니다. 언니.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는 10년 전 작전 중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남한 군인을 구하다가 죽었다니. 편지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서리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넌 이미 자유를 찾았겠지. 우리가 받은 훈련은 죽이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강함은 살리는 것에 있단다. 내 선택을 믿는다. 서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울렸죠. 박태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돕는 거야. 검은 난초의 동생이라면 분명 옳은 선택을 할 거라 믿어.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죠. 검은 SUV 여러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찾았네. 준비해. 박태권이 무기고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서리도 방탄조끼를 입고 무장했죠. 두 사람은 각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SUV가 도착하자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2명의 여성이 눈에 띄었죠. 붉은 장미와 하얀 국화였습니다. 813부대 시절 서리와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죠. 강서리, 나와. 우리가 직접 왔어. 붉은 장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서리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죠. 한때는 자매 같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미야. 붉은 장미의 본명은 김수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죠. 왜 배신했어? 우리는 가족이었잖아. 가족? 우리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죽이는 기계로 만들어진.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어. 넌 그걸 버렸어. 대화가 끝나자 곧바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서리와 박태권은 정확한 사격으로 응수했죠.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하 탈출로로 박태권의 신호에 서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창문을 깨고 하얀 국화가 들어왔죠. 근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국화의 본명은 박진이었습니다. 813부대 최고의 격투 전문가였죠. 두 사람의 주먹과 발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한때 함께 훈련했던 만큼 서로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죠. 서리 언니 미안해. 하지만 명령이야. 나도 미안해, 진이야. 서리가 진이의 공격을 피하며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진이도 쉽게 당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때 박태권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서리와 박태권은 지하로 내려갔죠. 미리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비밀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숲속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뒤로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총성이 나무들을 때렸고 서리는 뒤를 돌아보며 응사했죠. 이대로는 못 버텨. 박태권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적들은 계속 추격해왔죠. 그때 서리가 결심했습니다. 절벽에서 내려줘요. 내가 시간을 벌게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요. 북한 연루 증거를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박태권이 반대하려 했지만 서리의 결연한 눈빛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벽 앞에서 오토바이가 멈췄고 서리가 내렸죠. 언니의 빚, 제가 대신 갚을게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서리는 서류 가방을 박태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죠. 박태권의 외침이 들렸지만 서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대가 도착했을 때는 박태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가 절벽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죠. 서리. 한편 서리는 절벽 중간의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었죠. 천천히 나무를 타고 내려간 서리는 상처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새벽녘 작은 산사에 도착한 서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스님이 문을 열자 피투성이인 서리가 쓰러졌죠. 살려 주세요. 스님은 놀라지 않고 서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숨었던 곳이었죠. 지금도 쫓기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서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총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옆 탁자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진도식 조직, 북한과 내통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착수, 박태권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산사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리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늙은 스님은 말없이 약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죠. 세상이 시끄럽더군요. 시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라디오 뉴스에서는 진도식 조직의 붕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조직원 대부분이 체포됐고 북한과의 연결고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진도식 본인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스님에게 합장했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주님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셔야죠. 하지만 증오로는 증오를 끝낼 수 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서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산사를 나선 서리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미 얼굴이 알려진 상황이라 변장을 했죠.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쓰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꾸몄습니다. 서리가 향한 곳은 안양의 복합물류센터였습니다. 진도식의 마지막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었죠. 폐쇄된 것처럼 보였지만 서리는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밤 11시 서리는 물류센터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깨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무시했죠. 경비는 예상보다 삼엄했습니다. 진도식이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이 분명했죠. 서리는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동하며 적의 위치를 파악했죠. 1층에 5명, 2층에 3, 그리고 3층 사무실에서 나는 불빛. 진도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경비를 조용히 제압한 서리는 그의 무전기를 가져갔습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무전기에서 긴장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2번 위치 응답하라. 2번. 서리는 재빨리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경보가 울리기 전에 진도식에게 도달해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명의 경비와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리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첫 번째 경비의 총을 잡아 방향을 틀면서 왼발로 두 번째 경비의 무릎을 가격했죠. 격투가 벌어졌지만 서리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30초 만에 2명 모두 쓰러뜨렸죠. 하지만 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입자다. 3층을 지켜.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은밀히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쓰러진 경비에게서 권총을 빼앗아 3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층 복도에는 이미 경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됐죠. 서리는 벽 모서리를 이용해 엄폐하며 정확한 사격을 했습니다. 하나둘씩 적들이 쓰러졌지만 서리도 팔에 스치는 상처를 입었죠. 마침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자 진도식이 창가에 서 있었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끈질긴 년이야. 진도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도피 생활이 흔적을 남긴 것이었죠. 서리는 총을 겨눈 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직원을 인질로 잡을 줄 알았는데 다 보냈어. 이제 너와 나뿐이야. 진도식이 갑자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리도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죠.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진도식의 총알은 서리의 왼쪽 어깨를 스쳤고 서리의 총알은 진도식의 오른손을 관통했습니다. 진도식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죠. 끝이야, 진도식. 서리가 다가가자 진도식이 비웃었습니다. 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죽어도 또 다른 진도식이 나타날 거야. 남북을 오가며 돈을 버는 놈들은 계속 있을 테니까. 그래도 당신은 여기서 끝이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서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을 포위하는 경찰차들이 보였죠. 투항해.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러. 진도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판? 내가 아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인, 검사, 경찰 다 엮여 있어. 날 살려두지 않을 거야. 진도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문이 깨지며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진도식의 가슴을 관통한 총알. 서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죠. 역시 예상했어. 진도식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서리는 죽어가는 진도식을 내려다봤죠. 악인이었지만 결국 더 큰 악의 체스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죠. 강서리, 움직이지 마. 특수부대원들이 서리를 포위했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박태권이었습니다. 그가 서리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신호였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서리는 수갑을 찬 채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죠. 검사는 서리가 제공한 진도식의 비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설혜 씨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들과 유착한 공직자들까지. 하지만 문제는 강설혜 씨의 신분입니다. 검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침묵을 지켰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국정원 이영섭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검사님,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인계받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서요. 검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영섭이 내민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이영섭을 따라 조사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이영섭이 말했습니다. 강설이, 아니 검은 백합, 당신에 대해 많이 조사했습니다. 813부대 출신, 난파 공작원, 그리고 전향자.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국정원 차량에 오른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일상이 펼쳐져 있었죠. 지난 3년간 당신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죠. 이번 사건도 자기 방어로 시작됐고요. 그래서요?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능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다시 도구가 되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영섭의 다음 말이 서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검은 난초의 유지를 이어받아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국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공원이었죠. 벤치에는 박태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도 설득하셨군요. 설득이 아니라 부탁이지.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남북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뿐이야. 서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김무혁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 보였죠. 그리고 언니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첫째, 저는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협력자일 뿐이죠. 둘째, 살상 임무는 거부합니다. 셋째, 제가 돕는 사람들의 신변 보장을 약속해 주세요. 이영섭과 박태권이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신분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설이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한 달 후 경기도의 한 운전면허학원, 새로 부임한 여성 강사가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전을 가르칠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학생들은 젊고 친절한 강사를 반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학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죠. 여성 자기방어 무료 강의 수강생 모집 중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첫 수업에는 5명의 여성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겁니다.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써본 적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학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813부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수미야, 진이야, 무혁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 바람에 사진이 날아갈 뻔했지만 서연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녁,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보다는 넓고 깨끗한 곳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일함을 열자 이영섭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탈북 여성 보호 요청, 상세 내용 첨부.
서연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중국에서 도망쳐온 탈북 여성이었죠. 인신매매단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답장을 보낸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서연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운전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죠. 선생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검은 백합은 죽었지만 이서연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평화로운 운전학원의 모습이 작아지고 그 뒤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죠. 어딘가에서 검은 난초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